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희석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과 싸우고 싶지 않다며 다가오는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회담을 갖겠다고 말해놓고 오늘은 완전히 딴판이죠. 하루 만에 태도가 돌변해서 중국과의 교역을 끊겠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 조치를 발표했는데, 하나는 식용유를 포함한 교역 단절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항공사들의 러시아 영공 비행을 금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미국 영공도 아닌데 어떻게 미국이 금지할 수 있냐, 뭐 이게 좀 궁금하긴 하죠. 근데 그건 미국이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들이 미국 노선을 이용할 때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중국 항공사들이 미국 노선을 유지하려면 러시아 영공을 피해야 하니까 노선도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중국에 대한 압박이죠.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끌어들여 자신들을 옥죄려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실제로 중국 항공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서 전략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이죠. 특히 식용유 같은 생필품까지 무기화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그야말로 경제전쟁의 서막처럼 들립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는 게 발단이었죠. 하지만 먼저 관세를 터뜨린 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보복을 예고했으니 이게 단순한 농산물 분쟁이 아니라 식량 안보를 둘러싼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하마스에 대해서도 무장해제를 거부하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 빠르고 폭력적으로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중동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중국을 향한 간접적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늘 이런 식이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행동과 발언 사이에 숨겨진 의도가 있고 그걸 읽어내는 게 외교의 기술인데, 지금처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하마스에 대해 폭력적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국 너희에게도 우린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주변국들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한국처럼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강경 외교가 미국 내부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사가 떴는데, 바로 여권 파워 순위의 추락입니다. 미국 여권이 세계 12위로 떨어졌다는데 정말 다소 충격적인 결과이죠. 과거 한때 1위였었고 10위권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12위를 기록했다는 건 거의 말레이시아랑 동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런데 이 여권 파워의 추락은 트럼프의 오락가락 외교와 강압적 정책에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미국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를 향해 미국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분을 더해주는 일이다. 자, 반면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은 우리 한국이 여권 파워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 세계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자, 이건 단순히 여권의 힘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외교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정말 잘해줬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원래 이렇게 높았던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순위죠? 이건 우리가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이 더 기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국제적 위상을 가진 나라로서 에이펙을 주최한다는 건 이젠 너무나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미국의 트럼프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자신의 평화 마케팅을 펼치든 말든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조력과 중재 능력을 보여준다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통상적인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겠죠?
자, 마치기 전에 타임지가 오랜만에 트럼프를 표지 모델로 다뤘습니다. 이번 가자지구 평화협상에 대해 잘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트럼프의 사진을 표지에 올렸는데 트럼프는 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역대 최악의 사진이다. 얘네들은 왜 항상 아래에서 찍는 거냐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죠. 마치 대머리 닭볕을 같다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그러고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사진 편집자에게 축하를 전한다 라며 트럼프에게 평소 반감이 있었던 타임의 의도가 엿보인다 라며 칭찬했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내 반트럼프 정서를 읽을 수 있다. 지난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을 멋지게 표지 모델로 다뤄줬던 타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를 대머리 닭뼈슬 같은 사진을 올렸다. 저도 타임의 의도가 좀 엿보인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관세를 추가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미국의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마주했고 경제는 안개 속에서 휘청거렸죠. 그런데 이틀 만에 트럼프가 중국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니까 시장이 서서히 다시 안정이 됐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건 시장을 장난감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밖에 되지 않죠. 더 심각한 건 이런 발언이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얄팍한 장사꾼의 꼼수에 가깝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여론을 보고 급히 방향을 바꾸는 이런 모습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쇼맨에 가깝습니다. 밖에서는 관세로 갈등을 만들고 안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에 군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건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그 연방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라는 시도죠. 이런 행보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탄핵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트럼프 탄핵감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자신을 평화의 중재자로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중재했다면서 역대 가장 위대한 합의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가 진짜 중동의 평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어찌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가자지구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 총리가 불참한 걸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평화를 위한 애교입니까? 아니죠. 이건 노벨상을 받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뒤끝 장렬이죠. 이번 에이펙 참석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북한 김정은과도 평화 분위기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형성되면 내년 노벨상은 주고 싶지 않아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무서운 건 트럼프가 그걸 정확히 계산하고 노리고 있다는 거죠. 노벨위원회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평화를 위한 외교가 아니라 상을 위한 전략이자 퍼포먼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전략의 무대가 바로 이번에 한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점에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 이번 에이펙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든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것이든 외교적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되었죠. 에이펙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트럼프는 자국 내 지지층에게 가자지구처럼 동북아에 있어서도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에이펙을 통한 한국과의 협력은 트럼프에게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트럼프가 평화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조력하고 그 대가로 우리는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잘 활용해서 관세 부담을 좀 완화하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이나 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좋은 카드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이 폭력적인 관세의 최종 부담은 대부분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이죠.
수입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 내수 시장에 넘겨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트럼프가 외국을 압박해 미국의 이익을 꾀하려 했지만 실상 미국의 내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협상 테이블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올해 한국 나이로 80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눈과 입이 틀어진 게 보이시죠? 마치 구한화사 광고 같은데 병원 진단 결과 심장 나이는 아직 65이라는데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고 강조하죠? 사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죠.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겼음에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걱정이 되는데 속이 타들어가는 건 미국의 시민들만 하겠습니까? 참 우리 구독자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미국 시민들은 이렇게 건강을 과시하는 트럼프에 대해 불만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다 임기 다 채우겠다,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불만이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 시민들의 결론은 좁혀질 겁니다. 건강하다 자부하는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라는 거. 각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잘 송치했고 부장검사가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검찰에서 부천지청에서 어떻게 하다가 무혐의가 됐습니까?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멀쩡한 사건 이렇게 무혐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검찰이 수사해요? 저희도 제대로 해야지. 법리만 되면 처벌하려고 있고 법리가 근로자들 되니까 지금 주임 검사가 주임 부장이 지금 기소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무혐의를 해요 이런 사건을? 법리 안 맞으면 다음 무혐의할 수밖에 다음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문 검사님은 당시 기소 의견을 주장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각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과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에서도 2023년 5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2023년 5월에 쿠팡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단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2023년 5월경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종전 근로기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0으로 만들어버리는 리셋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쿠팡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이 된 것이고 이렇다면 당연히 근로자들한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것이죠. 그런 이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리고 관계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끔. 그 요건에 대해서 쿠팡에서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 결과에 의하면은 쿠팡의 내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압수수색 결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함이 매우 상당했었고 그래서 담당 근로감독관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전 주임검사와 저도 당연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도 기소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혹시라도 계속성, 상근성의 요건이 탈락됐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해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줄이면 얼마나 인건비를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런 쿠팡 내부 자료를 확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묵살됐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압수수색 영장에서 확보한 결과 중에 제가 이거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워딩이냐면은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워딩은 즉 이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
언론에 나오는 근로기간 리셋하는 거랑 동일한 맥락인데요.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는다라는 쿠팡 내부의 지침이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이 됐고, 요거를 왜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예, 네, 이상입니다. 거기까지만 예. 하시고요. 이 밖에도 24년 9월 26일자로 진행된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압색 정보는 소수 인원만 극비로 할 텐데 이런 일이 흔한 사례인가요? 또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 유출됐다고 추측하는지 요것 그냥 단문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지청에서 제 상관은 어미준 청장과 김동희 차장이었는데, 김동희 차장이 쿠팡을 변호하고 있는 김현장하고 변호인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희 차장하고 제가 부천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기간이 14개월이었는데 14개월 동안에 근무 시간인 9시 전에 전화를 받은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2024년 9월 26일 08시 49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출근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부장님이 영장 청구하셨느냐라고 물어봤었고, 저는 이 사안에서 차장이 반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책받을 게 두려워서 일단은 사무실 들어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무실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무실 전화로 전화해서 정재인 검사가 청구를 했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거에 집행된다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차장은 나중에 대검에서 알게 되면 한 소리 할 텐데요. 일단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정서에 포함하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수 인원만 극비로 할 텐데 이런 일이 흔한 사례인가요? 또 어떤 경위로 압수수색 영장이 사전 유출됐다고 추측하는지 요것 그냥 단문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지청에서 제 상관은 어미준 청장과 김동희 차장이었는데, 김동희 차장이 쿠팡을 변호하고 있는 김현장하고 변호인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희 차장하고 제가 부천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기간이 14개월이었는데 14개월 동안에 근무 시간인 9시 전에 전화를 받은 것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2024년 9월 26일 08시 49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출근 중이었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부장님이 영장 청구하셨느냐라고 물어봤었고, 저는 이 사안에서 차장이 반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책받을 게 두려워서 일단은 사무실 들어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무실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무실 전화로 전화해서 정재인 검사가 청구를 했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거에 집행된다 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차장은 나중에 대검에서 알게 되면 한 소리 할 텐데요. 일단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변경한 취업규칙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대표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우선 노동부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간단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면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을 비롯해서 이번 노동부 자문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은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도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취업 규칙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검토를 해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과 규모도 파악해서 의원실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아까 우리 참부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만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의도는 마지막에 답변하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의도는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네네. 답변하십시오.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은 네. 문지석 검사님은 예. 노동부가 지난해 쿠팡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알았다면은 기소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았다면 제 주장에 당연히 힘이 실렸을 것이고요.
어미준 청장이나 김동희 차장도 쉽게 그 증거를 배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 대표께서 쿠팡의 그 취업 규칙을 원상 복구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그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1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검사님 용기 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와, 박수 터졌어요. 검사들. 네, 김종 우리가 알고 있던 의원님 검사들 수고하셨습니다. 모습과 다음은 정반대의 아까 우리 검사였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니까